안녕하세요. 영단기 토익 안시 담당 방재훈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토익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최근 경향이 어떠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게 내 목표가 700점, 내 목표가 800점, 혹은 내 목표가 900점인데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지금 700점대 중반인데 계속 정체되어 있다. 어떻게 이 정체를 타파를 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경향을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어떤 식으로 토익에 접근을 해야지 내가 토익 RC에서 좋은 점수, 목표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수강생들한테 이제 후기를 받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방재훈 선생님 수업을 내가 들었는데, 출석만 꼬박꼬박하고 숙제만 꼬박꼬박 했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두 달 지나니까 내가 목표했던 800점이 나왔더라, 900점이 나왔더라. 이런 수강 의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출제되는 문제의 어떤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설명드릴 파트가 역시 파트 5입니다. 자, 파트 5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문법의 비중이 비교적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는 대신에 점점 더 강화되어 나옵니다. 점점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점점 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비율을 따지자면 뭐 50대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총 40문제 중에서 문법의 비중은 대강 한 20문제 정도, 그리고 한 20문제 정도, 나머지 20문제 정도가 이제 어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후반부 문제 있죠. 131번에서 140번.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136번에서 140번 마지막 5문제에서 굉장히 고난도의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딱 하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작년 중반쯤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빈칸을 채워놓으시오. 그 사람이 수학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전혀 예상 못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예상 못했던 거, 토익에서 나올 만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플레어라는 단어, 재능이라는 뜻이죠. 자,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기도 하고 토익에서는 쓰일 만한 단어가 아닌데 그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뭐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점점 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고난도의 단어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 요게 가장 큰 파트 5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 문제가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어렵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문장의 길이 자체가 늘어나요. 문장의 길이 자체가 늘어나고 구조 또한 복잡해집니다. 간략한 예를 보여드리면, 자, 이 정도 길이의 문제들, 특히 후반부에 이 정도 길이의 문제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길죠. 무려 5줄이나 됩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강 한 길어봐야 한 이 정도 되는 거, 한 3줄 정도 되는 거 나왔습니다만 4줄, 심지어 이렇게 5줄이 넘어가는 굉장히 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만, 자, 요거 무턱대고 푸시면 시간 다 가버리겠죠. 이런 것도 이제 푸는 요령들이 있습니다. 뼈대만 보고 핵심만 보는 연습들, 그런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일일이 다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문제 없습니다. 틀림없이 다 풀어내실 수 있도록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5의 다른 특징은 뭐냐면 해석하고 푸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해석 없이 푸는 문제. 토익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실 겁니다. 자, 해석으로 푸는 문제, 그리고 해석 없이 푸는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해석 없이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요것도 거의 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은 틀림없이 해석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반은 해석 없이 빈칸의 위치와 보기 종류만 보시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하는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부터 제일 마지막 단어까지 일일이 다 보시면서 해석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는 경우도 부분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유형들도 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 없이 푸는 문제, 그리고 해석을 하더라도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볼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파트 6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추세가 뭐냐면 동사 형태를 묻는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동사 형태를 묻는 문제가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파트 6에서 단연 많이 나왔던 문제가 시제 문제죠. 시제 문제. 자, 과거를 쓸 거냐, 현재를 쓸 거냐, 뭐 현재 완료를 쓸 거냐, 뭐 미래를 쓸 거냐, 이런 문제들. 자, 시제 문제가 출제됐으면 시제만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시제 문제니까 뭡니까? 해당하는 문장에서 시간 힌트를 찾으시면 돼요. 뭐 yesterday가 들어갔다, since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 찾으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보기에 나와 있으면 동시에 다른 요소들, 두 번째 요소 태, 능동을 쓸 거냐, 수동을 쓸 거냐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일치까지 물어보는 문제. 주어가 3인칭 단수다. 현재형, 뭐 쓸래? 이거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만 생각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 시제를 생각하는 동시에 능동이나 수동을 생각해야 되고 수일치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문제. 자, 그리고 가끔이긴 하지만 추가되는 거 하나 더. 네 번째는 어떤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자, 조금 비겁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실수 많이 하겠죠. 어순 같은 거 우리가 그냥 쓱 보고 넘어가면 그냥 놓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will be not. 자, 이게 보기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will be not. 자, 우리가 언뜻 그냥 보고 넘어가면 미래인데 그냥 얘가 부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will be not 자세히 보시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will be not.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우리 얘기 안 하죠. 부정어는 조동사 뒤쪽에 들어갑니다. will not be라고 해야죠. 그래서 얘는 시제가 맞다 하더라도 해석상 부정어가 들어가서 해석이 부드럽다 하더라도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 동사 문제가 나오면 복합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문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낚시성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낚으려고 진짜 쏘기려고. 낚시성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보기가 A부터 D까지 시제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시제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시제 문제겠구나. 그런데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봐도 시간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시제가 다르게 나와 있지만 시간 힌트가 없으면 당연히 시제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시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태 문제인 거, 그리고 시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일치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 낚시성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요런 문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 채워넣기 문제인데, 자, A부터 D까지를 보니까 얼른 눈에 띄는 게 뭐냐? 자, 이 네 개가 지금 당연히 시제가 다르게 나와 있죠. A번 과거 진행형부터 D번 헤드 PP, 과거 완료까지 시제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시제 문제겠구나 라고 몰고 갑니다, 보통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셔도 시간을 나타내는 힌트가 전혀 없죠, 이 문장에. 그래서 뭐냐? 시제가 다르게 나와 있으나 시제 문제일 수는 없고 어떤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컴파일이라는 단어가 모두 다 취합하다라는 뜻이죠. 모두 다 취합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어 한번 보세요, 주어. 거의 모든 정보가 주어죠. 자, 오늘 주어 입장에서 보시면 정보는 모아지는 것이지 정보가 뭔가를 모으는 입장은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뭐냐, 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수동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태. 그래서 시제를 따질 것이 아니고 태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세개 능동, 죄송합니다. 자, 요거 세 개는 능동, BPP가 들어간 얘만 수동. 자, 그래서 B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시제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죠. 시간 힌트 없습니다. 자, 태를 따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낚시성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쏘가 넘어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파트 6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아까 동사가 복합적인 문제, 낚시성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자, 두 번째 파트 6의 특징은 접속부사 문제입니다. 접속부사 문제. 근데 얘는 원래 많이 나왔어요. 접속부사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요즘 어떻게 나오느냐? 헷갈리게 나옵니다. 헷갈리게. 즉 우리말로 해석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 거. 자, 헷갈리게 더 난이도가 높여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지금 뭐 보기가 제가 두 개밖에 안 넣었습니다만, 자, 여기에 알맞은 접속 부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알맞은 부사를 선택하는 문제죠. 자, 우리가 뜻을 모를 일은 없죠. however. 그러나 instead 같은 경우는 대신에. 근데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즉각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상이 있는 물건을 새 걸로 교환을 해줄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상이 있으니까 교환을 해주겠다. 근데 뒤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오리지널 리시트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자,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however. 자, 우리가 즉각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말로 해석되죠. 괜찮고. 자, 두 번째 instead 넣어볼게요. 대신에. 자, 우리가 즉각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얘도 우리말로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정답이냐? 자, 이거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셨죠? 자, 그때 당시 정답이 얘였습니다. 얘. however가 정답입니다. however. 그러나, 자, 둘 다 우리말로 통하는데 왜 얘가 정답이냐? instead는 언제 쓰냐면 엄밀하게 따져서 대신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거 대신에 뒤에 거 해주겠다. 즉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 자, 교환해주는 대신에 영수증을 받겠다는 건 아니죠. 교환은 해주긴 하는데 영수증은 네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owever를 정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파트 6에서 나오는 접속부사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파트 6의 가장 큰 특징 두 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7으로 가볼게요. 자, 독해로 가겠습니다. 자, 독해는 우리가 토익을 안 보신 분들은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지문 읽어보고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도 난관이 몇 개 있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지문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지문이 점점 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굉장히 긴 글이 나올 때도 있지만 주로 뒤쪽에 이중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단일 지문 중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들, 그런 지문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추론 문제, 원래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점점 더 증가되고, 많이 나오는 데다가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더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추론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많이 틀리는 부분도 역시 추론 문제죠. 왜? 추론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지문에 직접적인 힌트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없는 와중에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추론 문제 역시. 자,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자,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 예전부터 많이 났었죠. 자, 패러프레이징이 뭐냐면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이나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휘도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떤 문맥도 잘 파악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같은 문제 늘 염두에 두시고 늘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동의어. 자, 동의어 같은 건 예전에 쉽게 나왔어요. 동의어는 예전에 쉽게. 자, 지문에 나와 있는 문맥만 제대로 파악하면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유형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조금 특이하고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얘가 3개가 있지만 얘 3번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요거만 보겠습니다. 자, the finish 보세요. the finish. 뭔가 벌써 이상한 게, 자, 우리가 finish는 우리가 보통 동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가 붙었으니까, 얘가 뭔가 명사가 있는 모양이다. 뜻은 도저히 모르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결론부터 가볼게요. 자, 동의어 정답으로 나왔던 게 코팅이었어요. 코팅. 자, 이게 어째서 피니시 끝내는 거하고 코팅이 어째서 같은 단어냐? 이해가 언뜻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코팅은 우리가 가구 같은 거 만들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죠. 코팅 칠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피니시. 그래서 얘가 마지막이라는 뜻. 마감 작업이라는 뜻이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파악을 하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점점 더 어렵고 까다롭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령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요령만으로 풀기 힘든 거. 예전 같은 건 이런 거죠. 자, 이 글의 주제를 찾으시오. 이 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기계적으로 초반에 가죠. 초반. 영어 2갈씩. 특히 토익에서는 2갈씩.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 읽어보면 주제가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예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거냐? 간단한 예만 들면, 자, 요런 글도 있죠. 토익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편지나 이메일 같은 거. 자, 편지나 이메일 같은 거일수록 주제 묻는 문제가 나왔다. 목적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요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초반에 보통 힌트가 나왔으나 편지나 이메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오히려 중반 이후에 나오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 심지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편지 쓸 때, 이메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인사부터 하죠. 지난번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사치를 쭉 가다가 중반에 본론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중반에 어떤 주제나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간 관리. 자, 시간 관리는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리는 결국 파트 7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자, RC 총 시간이 75분이죠. 1시간 15분. 근데 45분에서 5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꼭 풀어내야 되고, 만약에 이 시간 안에 못 풀었다. 내가 처음 시험을 보는데 이 시간 안에 못 풀었다. 내가 10문제를 찍고 나왔다. 20문제를 찍고 나왔다. 얼마 안 될 것 같죠. 점수에서 얼마 안 될 것 같죠. 200문제 중에서 10문제, 20문제니까. 근데 얘를 환산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50점에서 100점입니다. 50점에서 100점.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내가 10문제 못 풀고 나왔는데 50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내가 750을 받을 수 있는데 700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관리 너무 중요하죠.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풀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재면서 푸는 연습,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연습, 그런 구체적인 요령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45분 안에, 그리고 심지어 40분 안에 모든 지문들 다 보시고 모든 문제 다 푸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가 파트 7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토익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점점 더 어렵게 나오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오휘입니다. 오휘. 아까 파트 5, 6에서 점점 더 어렵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오휘. 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연도별 기출어휘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건 누구나 다 봅니다. 이거 어딜 가도 다 있어요. 이런 자료는. 연도별 기출어휘 같은 것들. 1년 전 어휘, 2년 전 어휘 다 있죠. 그런데 요거는 참 찾기 힘들 거예요. 요거는. 자, 어딜 가도 찾기가 힘듭니다. 월별로 정리된 자료. 제가 매달 시험을 보고 매달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월별 기출 어휘를. 그래서 요거 최근 문제수로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지난 1월달 문제, 지난 12월달 문제, 11월달 문제, 그런 것들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 그 어휘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후반부에 있는 문제들.
자, 점점 더 어렵게 오이 문제가 나온다 그랬고, 자, 지금 정설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아마 배점이 높겠죠, 그죠? 이런 문제들을 잘 맞춰주셔야지 점수가 확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오이들 제가 정리한 자료들 다 드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오이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품사별 어휘, 당연히 뭐 명사 어휘 문제, 동사 어휘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품사별로 또 정리를 해서 드리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단어만 냅다 외운다고 해결될 게 아니죠. 문제, 실제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고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각 품사별 어휘 문제 최소 100문제씩 드립니다. 명사 100문제, 형용사 100문제, 부사 100문제 이런 식으로 다 드리고 그거 이외에 뭐 종합적인 문제들, 추가로 보셔야 되는 어휘 문제들 최소한 200문제 제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합치면 뭐 700문제, 800문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푸시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들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나올 만한 유형들도 미리 다 대비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트 7에 관한 어휘는 요건 조금 다릅니다. 이제 파트 5, 6하고 필요한 어휘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파트 7에는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어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마, 천식, 우리가 이런 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토익에서는 필요 없는 단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워, 이거 외우지 마. 다 따로 말씀드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문을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어휘들은 제가 당연히 기출 어휘뿐만 아니라 자, 파트 7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제별로도 어휘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회의 상황에서 나오는 어휘들 따로 공부하시고 어떤 뭐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나올 만한 어휘들 따로 주제별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다 자료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점점 더 어렵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특이하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동의어 문제도 최소한 100문제 이상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관한 거 설명드릴게요. 자, 문법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초반에도 이제 비중이 조금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휘 비중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냐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중요합니다. 늘 나오니까 문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이거죠.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 내 목표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 목표가 지금 1차 목표가 700점인데 내일 시험인데 지금 당장 내가 투부정사를 공부하고 있다. 왜? 수능에서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지금 도치구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700점에서는 투부정사 모르셔도 도치구문 모르셔도 충분히 700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700점대에서 중요한 거, 부사라든지 접속사,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850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득점이라고 그러죠. 850 이상에서는 좀 다르죠. 850 이상은 투부정사로 잘 아셔야 돼요. 도치구문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투부정사라고 해서 모든 문법적인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그건 아니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850 이상에서 별로 안 중요합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별로 안 중요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같은 거 보시고 몇 가지 관용 표현 같은 거 그런 것들 선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점수에 따라 다르며 문법 파트에 따라서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토익에 특화된 문법 정리를 제가 해드립니다.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중에 나오는 책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죠. 투부정사부터 도치까지 다 중요하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것들 선별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모든 것을 다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 아까 제가 아까 파트 7에 맞춰서 말씀드렸죠. 파트 5, 6, 7. 자, 이거 무작위로 푸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파트 5 내가 얼마나 풀겠다. 파트 6 얼마나 풀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 파트 5 그리고 파트 6는 제가 보통 우리가 20분 안에 풀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통상 20분 안에 푸는데 제가 15분에서 18분 안에 풀게끔 시간 재면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이 시간 안에 충분히 다 풀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가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파트 7에 더 할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파트별 시간 관리라든지 아니면 독해에서도 지문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야 되는지 다 제가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거 속독 연습. 자, 속독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빨리 읽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읽으면서 내용을 캐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지문의 뼈대를 파악하는 걸 연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부분은 과감히 건너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집중적으로 제가 연습을 해드릴 거고 지문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문 유형에 따른 이제 독해법이 또 다릅니다. 자, 지문 유형에 따라서 편지글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가, 기사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지문별로 유형별로 제가 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간략한 예를 하나 들면 자, 우리가 표 같은 거 이제 토익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송장이라든지 일정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회의 안건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쓸데없이 표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죠. 표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캐치하지, 뭐 별표 치고 체크 표시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표는 오히려 대충 보셔야 돼요. 대충.
쓱 훑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 대강 어떤 항목이 나와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서 필요한 항목을 찾아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가 나오면 무조건 대충 보셔야 되고 자세히 볼 부분, 자세히 안 볼 부분, 그냥 넘어갈 부분 다 제가 따로 유형별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 유형에 따라서 이제 읽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지금 0단기죠. 0단기. 0장기 아닙니다. 그죠? 단기간에 끝나야 돼요. 단기간에. 무조건 열심히 하면 무조건 점수가 오르긴 하죠. 그런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작정 1, 2, 3년을 투자해서 토익 공부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 열심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라고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부장사를 공부할 것인가? 부사를 공부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그리고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내가 얼마나 깊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각각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서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냐? 1년, 2년, 3년 동안 해서 토익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안에 내가 700점, 두 달 안에 내가 800점 반드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만 꼬박꼬박 들으시고 숙제만 해도 점수가 목표 점수가 나온다 그랬죠. 아까 후기에서. 자,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쪼록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단기간에 영어 공부 열심히, 토익 공부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목표 점수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